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K-팝 콘서트장과 한국관 착공기념식 등에 참석해 현지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확인했습니다. 군 장병들이 창업을 위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방부 예선에 참가한 장병들의 뜨거운 경연 현장을 소개합니다. 해군이 2,800톤급 신형 호위함 1번함인 대구함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대공과 대함, 대잠수함 작전에 대지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투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치고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 프랑스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 파리에서 열린 K-팝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KTV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팝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자 한류 팬들의 함성이 떠나갈 듯 울려 퍼집니다. 프랑스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FX, 샤이니 등 국내 최정상 인기 아이돌 그룹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공연 내내 자리에서 일어난 팬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유럽에서 첫 선을 보인 K-팝 콘서트는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12,000여 입장권이 몇 시간 만에 매진됐고 관객의 40%는 프랑스 이외 지역에서 왔을 정도로 유럽 곳곳에 뜨거운 열기가 확인됐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공연장을 찾아 한류 팬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식을 맛보고 문화 콘텐츠를 전시하는 행사장도 둘러봤습니다. 이런 한식 다양한 메뉴가 이 프랑스에서도 레스토랑이 생겨서 그런 다양한 한식 메뉴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파리 국제대학촌에서 열린 한국관 착공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한국관은 양국의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착공된 한국관은 교육을 통한 교류를 토대로 양국의 우호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관 건립이 성공적으로 완공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초석에 파인 홈에 넣었습니다. 국제대학촌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 젊은이들의 교류를 위해 조성한 다국적 기숙사촌으로 우리나라는 26번째 국제대학촌 기숙사 운영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한국관은 260명 내외의 유학생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비롯해 식당, 공연장, 전시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으로 현지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60여 년 전 과거를 돌이켜보면 프랑스는 우리에게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6.25 전쟁 당시 지상군과 해군을 파견해 288명의 전사자를 내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와 함께 싸웠던 나라인데요.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수원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호국보훈의 달에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를 찾아가 봤습니다. 1950년 6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자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의 후예 프랑스 군대입니다. 프랑스는 당시 보병 1개 대대와 구축함 1대를 파견했습니다. 1950년 11월 29일 처음 부산으로 들어온 그들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지기까지 3년 동안 공산 세력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프랑스군은 미 2사단에 배속돼 원주전투와 지평리전투, 단장의 능선전투, 화살머리 고지전투 등에서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랑스군은 3,200여 명이 참전해 288명이 전사하고 1,008명이 부상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는 참전용사 3분의 1가량이 희생됐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용전 분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74년 10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2013년에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상을 세우는 등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동상에 새겨진 정의와 승리를 추구하며 불가능이 없다는 신념을 가진 나폴레옹의 후예들이라는 글귀는 보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기념비에는 좌측의 프랑스군 마크와 우측의 미 이사단 마크가 나란히 하고 있고 전사자 명단도 함께 새겼습니다.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를 수원에 세운 이유는 최초 집결지가 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념비 주변에는 효행공원과 어린이 생태미술관 등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맞는 첫 주말,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정부가 2일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영문 10쪽 분량으로 대북 금수 조치와 해운 운송 통제, 금융 제재 등의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금융 제재와 관련해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라 개성공단 내 은행을 폐쇄했기 때문에 북한 내 한국 금융기관은 더 이상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20여 개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중국은 제출 시한까지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았으나 결의 2270호의 이행을 공언한 것으로 보아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출 시한이 지나더라도 회원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최고의 창업 경연 무대에 군 장병들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 주최한 도전 K-스타트업 2016 예선 현장에 김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인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의 꿈을 안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전 K-스타트업 2016의 예선인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 워크숍 최종 PT 현장. 결선에 진출할 100개의 팀을 가리기 위해 각 부처별로 치러지고 있는 4개의 리그 중 국방부 예선입니다. 이날 최종 발표는 지난 4월까지 모집한 200여 개의 팀 중 서류 심사를 통과한 33개 팀이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호텔에서 3박 4일간의 합숙을 통해 당금질을 한 결과입니다. 대회 심사위원이자 사업 계획 작성을 도울 멘토들의 지도와 팀별 활동을 거치며 참가자들은 창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창업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열정 앞에 계급과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이게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저와 저희 팀원들에게는 너무나 뿌듯했고 이제 다 발표가 끝난 이 시점에서는 저희는 이제 후회 없이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3개의 팀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결과 10개의 우수팀이 선정돼 미래부와 중소기업청, 교육부의 예선을 거친 총 100개 팀이 경쟁하는 다음 단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었던 곳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너무도 좋고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여기 가득 찼습니다. 사실 제가 1팀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 생각이 나서라도 제가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제가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한 번은 부닥쳐보고 싶다는. 군인 예비 창업자들을 3박 4일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도운 멘토 겸 심사위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이 몰라보게 성장했다며 대회가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멘토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이 청년 창업, 젊은 창업가들을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이 몰랐던 부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 또 자신이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재발견함으로써 아마 그 창업의 어떤 이 성공에 있어서 단초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국방부 스타트업 챌린지 워크숍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6월 16일 방송될 국방TV 취업견문록 자바라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부가 군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부 3.0 정책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단은 국방 현장을 방문해 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제5기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40여 명을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으로 초청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선발된 국민참여단은 국방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참여단과 함께 그 현장에서 우리 군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군을 또 이해도 해주고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과학화 전투훈련단을 방문한 국민참여단은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일즈 장비를 체험하는 등 군을 더욱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를 이용해 모의 군사훈련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마일즈 장비를 직접 다뤄보고 대량 살상을 유도하는 크레모아 장치를 직접 작동해보는 등 우리 군이 보유한 과학화 장비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있어서 정말 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훈련단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놀라웠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수호할 수 있는 정말 강한 군대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훈련단이 있기에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개방, 소통, 협력, 공유의 정부 3.0 가치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해군이 2일 2,800톤급 신형 호위함인 대구함의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진수된 대구함은 해군 최초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함은 물론 북한의 육상 시설을 함정에서 직접 타격할 수 있어 해상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함정, 호위함, 함명, 대구함, 이와 같이 명명함. 해군 최초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한 대구함의 진수식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진수식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범림 해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해 해군과 조선소 주요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진수된 대구함은 길이 122m, 폭 14m의 규모로 링스 헬기 한 대를 탑재할 수 있고 120여 명의 승조원 탑승이 가능하며 최대 30노트의 속도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대공전과 대잠수함전은 물론 적의 육상시설을 함정에서 직접 타격할 수 있어 어떠한 합동작전도 가능합니다. 대구함은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탑재하고 전술 함대지 유탄을 적재하여 대잠전 및 대지 공격 능력이 우수한 함정입니다. 앞으로 해역 함대 주력 전투함으로서 북한의 해상 도발 억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 해군 전투함 최초로 적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가 수중 방사음을 낮춰 함정의 생존성을 높였으며 기존의 기계식 추진 체계에 비해 20%의 연료 절감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은 함속력 15노트 이하에서 전기 추진으로 운영되면서 15노트 이상이 되게 되면 가스터빈으로 구동하는 방식으로 특히 대잠 쪽에서 적으로부터 피탐 성능을 저하시키고 함의 생존성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추진 체계를. 한편 해군은 2017년 대구함을 인수해 전력화 과정을 거친 후 2018년 하반기에 작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 중인 미국 수출형 고등훈련기 T-50A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 마틴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TX 사업 수주를 위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T-50A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TX 경쟁 기종 중 초도 비행을 실시한 것은 T-50A가 처음으로 2일 경남 사천에서 한미 조종사가 탑승한 가운데 5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미 정부는 올해 말 TX 입찰 공고를 시작해 2017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T-50A가 선정될 경우 한미 방위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앞으로 세계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 마틴은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현지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방홍보원이 2일 정부 책임 운영기관 발전 워크숍에서 정부 책임 운영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우수한 성과를 낸 종합평가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하고 우수 사례들을 전 책임 운영기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국방홍보원은 국방 안보 관련 컨텐츠를 제작해 국방일보와 국방TV, 국방FM 등 다양한 채널로 전파함으로써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받아 2002년 이후 14년 만에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방TV 국군의 밥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 방송대상 우수상과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0년 도입된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의 장에게 행정과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부 조직 혁신의 대표 모델입니다. 6월은 1년 중 실록의 푸르름이 절정에 이르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6월은 선열들의 애국 충정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우리 민족은 고려시대부터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한 망종을 전후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추모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950년 6월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산화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주변국으로부터 수많은 외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욱이 구한말 우리는 시대적 조류를 제대로 읽지 못한 상태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국권을 성실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나라 안팎에서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의 남침으로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어대는 6.25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다수의 상위 군경이 생겨났고 이들 상당수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일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슴 아픈 우리 현대사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비교해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나 안보 의식이 퇴색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식민 통치나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독립운동이나 6.25 전쟁은 손에 잡히지 않는 과거로 인식되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유공자나 6.25 전쟁 때 신생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참전용사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의 경우 이미 8, 90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60년대와 70년대 월남에서 조국과 자유주의 수호를 위해 싸웠던 월남전 참전용사 상당수도 이미 70대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결의를 위한 자기 헌신의 전통은 세월을 초월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당시에 온몸으로 북한의 보력 도발 공세에 맞선 용사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영된 영화인 연평해전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초연하게 조국과 부대 그리고 동료만을 생각하며 산화한 용사들의 모습을 잘 그려주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순국 선열들은 조국과 민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살아간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은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루어놓은 결과물입니다.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애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호국 정신만큼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영위하기 위해 크고 작은 희생이 뒤따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복무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그 표본일 것입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바다, 우리의 하늘, 결국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만 합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 즉 위국 헌신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숭고한 정신입니다.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에 맞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도 호국 선열의 얼을 받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모두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군 장병들과 참전 유공자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가까운 호국 유적지를 찾아 순국 선열들의 얼을 기리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국방중앙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6월을 시작하자마자 반가운 현충일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일찍 찾아온 더위 때문에 피서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시죠? 고속도로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3일 연휴 동안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지방 방향으로는 토요일 오전이 가장 어렵겠고요. 서울 방향은 일요일과 월요일 오후 시간대에 많이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최대 혼잡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정오로 예상됩니다. 이때 이동하신다면 서울에서 강릉은 최대 5시간 30분, 부산까지는 6시간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노선별로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는 기흥에서 청주 구간, 서해안고속도로는 매송에서 송악 구간 많이 어렵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으로 여주에서 속사 부근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네, 예보관님, 연휴에도 도로 개량 공사가 실시되죠? 네, 토요일 영동고속도로 새마을과 평창 구간 공사는 인천 방향으로만 작업이 진행됩니다. 네, 6일인 월요일 돌아오는 길 최대 혼잡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로 예상되는데요. 이때 강릉에서 서울은 최대 5시간, 부산에서는 5시간 20분 정도로 내려갈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대관령에서 새마을 구간 많이 밀리겠는데요. 월요일에는 강릉 방향 쪽으로만 도로 개량 공사가 진행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신탄진에서 목천 구간,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산에서 비봉 구간 지나실 때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고속도로에서는 대대적인 전좌석 안전띠 캠페인이 진행되죠? 네, 6월 한 달간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전 좌석에서 안전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안전한 연휴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국방홍보원이 2일 정부 책임 운영기관 발전 워크숍에서 14년 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방홍보원은 국방의 모습을 바르게 널리 알려 국민 안보의식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